한국 의존도 전자 67%, 자동차 71%, 철강 핵심 소재 98%. 저는 그 숫자들을 3번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독립을 선언했지만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죠.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스스로 심장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단 콜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죠. 20년 동안 아시아 경제를 분석해왔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신흥국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봤죠. 그리고 오늘 베트남 산업부 회의실에서 저는 그 냄새를 다시 맡았습니다. 붕괴의 냄새였습니다. 회의실은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장관이 연단에 서서 말했죠. 우리는 이제 한국 없이도 갑니다. 독자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관료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독립입니다. 한국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저만 침묵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보고서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프는 화려했습니다. 베트남 제조업 성장률 8%, 수출액 전년 대비 12% 증가, 외국인 직접 투자 210억 달러 돌파. 숫자만 보면 완벽한 성공이었죠. 하지만 저는 각주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의존도 67%, 한국산 자동차 부품 의존도 71%, 한국산 섬유 원자재 의존도 54%, 한국산 철강 핵심 소재 의존도 98%.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생태계였습니다. 아니, 심장이었습니다. 베트남 산업은 한국 없이 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심장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떠난다는 가정. 이 한 줄을 넣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석 달 내 가동률 51%, 6개월 내 실업률 12%, 1년 내 산업단지 폐쇄율 40%.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베트남 정부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신규 산업법 개정안 발표였죠. 외국 기업 기술 이전 의무화, 현지화 비율 70% 강제, 세금 혜택 전면 축소.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법안이었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기술로 서는 시대. 한국 의존 탈피, 자주 경제 선언.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주가 아니었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후 한국이 답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죠. 한국, 베트남 신규 투자 전면 중단. 기존 투자 철회 검토 착수.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 박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산으로 움직이죠. 무슨 말입니까?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은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게 한국은 필수였죠.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이 필요 없습니다. 과테말라가 있고 멕시코가 있고 폴란드가 있죠. 그러나 베트남은 한국 부품 없이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협상 테이블로 가셔야 합니다. 한국이 완전히 떠나기 전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죠. 우리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의 야경이 화려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이 불빛 절반은 꺼질 거라는 걸. 베트남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치명적일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을 적었죠. 한국은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베트남은 이제 그 원칙의 무게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하이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베트남 최대 제조업 중심지죠. 삼성, LG, 현대 협력사들이 밀집한 곳입니다. 아니, 밀집했던 곳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주차장이 이상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죠. 평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주차장이 비어 있다는 건 단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장 큰 전자부품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50대 베트남 작업자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콜 박사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떠나는 겁니까?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걸. 공장 내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라인 6개 중 4개가 멈춰 있었죠. 돌아가는 라인도 속도가 느렸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린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한국 부품 발주가 취소됐어요. 언제부터입니까? 2주 전부터요. 다음 달 물량이 없습니다. 저는 생산관리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잔인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재고 3일분, 한국산 디스플레이 부품 1주일분, 한국산 정밀 센서 2일분, 대체 부품 확보율 12%. 중국 부품은 어떻습니까? 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써봤습니다. 불량률이 3배로 뛰었어요. 얼마나 뛰었습니까? 한국 부품 쓸 때 1%였습니다. 지금은 3%예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불량률 3%면 유럽 바이어 기준을 통과 못합니다. 바이어 반응은 어떻습니까? 린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주문 취소 메일이 23통이었습니다. 독일 바이어가 어제 계약 해지했어요. 품질 기준 미달이래요. 저는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업단지 전체를 둘러봤죠. 주변 식당들이 한산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호텔 주차장도 비어 있었죠. 렌터카 업체 직원이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건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죠. 현재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82%였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군요. 지금은 51%입니다. 한 달 만에 31%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실업률은요? 4%에서 12%로 올랐습니다. 저는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가동률 51%, 실업률 12%. 제가 석 달 전 예측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다만 석 달이 아니라 한 달 만에 온 겁니다. 속도가 예상보다 3배 빨랐습니다. 저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린이 라인 앞에 서 있었죠. 박사님, 다음 주면 전원해고래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일한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대만 부품은 알아봤습니까? 가격이 2배예요. 감당 못합니다. 일본은요? 납기가 석 달입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모든 대안이 막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떠나자 공급망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이건 부품 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장 제거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베트남 산업 붕괴 일지 마이너스 첫 달의 기록.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였지만 베트남은 한국의 필수 요소가 아니었다. 베트남은 이제 그 차이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산업단지의 불빛이 어제보다 어두웠습니다. 내일은 더 어두워질 겁니다. 공장이 멈출 땐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붕괴가 시작될 땐 침묵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제 동료였습니다. 런던에서 중남미 경제를 담당하는 분석가죠. 제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에단, 한국이 움직인다.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죠. 한국 기업들이 과테말라로 대규모 진출 중. 삼성, LG, 현대 협력사 전부 포함. 이건 단순 이전이 아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과테말라. 중미의 작은 나라. 한국이 베트남을 떠나 거기로 간다는 겁니까? 저는 즉시 자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과테말라 정부 공식 발표문을 찾았죠. 한국 기업 유치 특별법 통과. 투자 규모 12억 달러 확정. 일자리 5만 개 창출 예상. 숫자가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과테말라 조건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무관세 적용. 리드타임 3일에서 5일. 베트남은 22일에서 30일이었죠. 법인세 10년 면제. 토지 무상 제공. 항만 사용료 50% 인하. 규제 제로.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원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베트남이 줄 수 없는 것들이었죠. 특히 리드타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3일이면 미국 전역에 배송 가능합니다. 베트남은 3주가 걸렸죠. 이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공급망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사 보고서를 입수했죠. 삼성 협력사 대표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스트레스였습니다. 과테말라는 자유입니다. LG 협력사 부장의 말도 있었습니다. 승인에 6개월 걸렸던 게 여기선 한 달입니다. 현대 협력사 이사의 한마디. 베트남에서 10년 걸린 시스템을 석 달 만에 복제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산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그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법안을 발표하기 전부터요. 저는 과테말라 산업단지 사진을 봤습니다. 착공식 장면이었죠. 한국 대표단이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경엔 공장 부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베트남이 법안을 발표하기 전이었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다음 판을 이미 깔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생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과테말라 첫 공장 수율 98%, 베트남 초기 수율은 70%였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에서 배운 걸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바로 완성형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국은 체스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기판 전체를 뒤집고 있었죠. 베트남은 한국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애초에 베트남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계 전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죠. 한국의 플랜 B는 베트남보다 완벽했다. 핵심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과테말라에 공장을 세운 게 아니다. 세계 공급망의 방향을 다시 그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전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선택권은 처음부터 한국에 있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노이의 야경이 여전히 화려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테말라 어딘가에서 새로운 불빛이 켜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불빛은 베트남보다 훨씬 밝을 거라는 걸.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계산과 원칙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고르는 나라였다는 걸. 그리고 베트남은 이제 그 선택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원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하이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경비 초소가 한산했죠. 주차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주차 공간을 찾기 힘들었던 곳이었죠.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장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먼지가 쌓여 있었죠. 유리창은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30곳이 넘는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산업이 멈출 때 나는 소리가 무엇인지 저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기계가 멈춘 침묵. 사람이 떠난 침묵. 희망이 사라진 침묵이었죠. 저는 린의 공장으로 갔습니다. 입구에서 린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죠. 3개월 전보다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박사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주면 전원 해고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부품으로 버텨봤어요. 불량률이 3배로 뛰었죠. 바이어들은요? 전부 떠났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바이어 전부요. 린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주문 취소 메일이 57통이었습니다. 품질 기준 미달이래요. 계약 위반이래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을 키운 공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가동률 37%, 석 달 전 82%였습니다. 반토막도 아니었습니다. 절반의 절반이었죠. 다른 공장들은 어떻습니까? 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섬유 공장 12곳 폐쇄됐어요. 자동차 부품 공장 8곳도 문 닫았습니다. 전자 쪽은요? 저희 포함해서 15곳 가동 중단입니다. 숫자는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했죠. 저는 산업단지를 걸었습니다. 주변 상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호텔 로비가 텅 비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폐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었죠. 편의점 주인이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공장 사람들이 안 와요. 매출이 70% 떨어졌습니다. 이건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죠. 공장 하나가 멈추면 도시는 숨을 잃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베트남 산업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3개월 전과 정반대였습니다. 박수 소리는 없었습니다.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절망만 가득했죠.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업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가동률이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출액이 40% 감소했습니다. 숫자를 읽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료 한 명이 소리쳤죠.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우린 배신당했습니다. 저는 침묵을 깼습니다. 배신은 당신들이 먼저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계산했습니다. 당신들은 감정으로 움직였죠. 무슨 말입니까? 한국은 경고했습니다. 당신들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관료가 물었습니다. 중국 부품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질이 붕괴됩니다. 이미 확인됐죠. 대만은요? 가격이 2배입니다. 감당 못합니다. 일본은요? 납기가 석 달입니다. 바이어들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대안이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공급망 교체가 아닙니다. 심장 제거 수술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던졌죠.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베트남 산업 붕괴 완료 마이너스 3개월의 기록.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떠났다. 그리고 베트남은 무너졌다. 복구의 열쇠는 오직 하나, 한국이 돌아오는 것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산업단지의 불빛이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심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린의 공장을 찾았습니다. 폐쇄 통보가 났다고 들었죠. 입구는 잠겨 있었습니다. 경비도 없었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장 내부는 적막했습니다. 기계들이 멈춰 있었죠.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장 안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린이었습니다. 그는 라인 앞에 앉아 있었죠. 손에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린.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죠. 박사님, 여긴 왜 온 겁니까? 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죠. 표지에 한글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 과장님이 남기고 가신 거예요. 린이 노트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한글과 그림이 있었죠. 공정 흐름도, 온도 조절 수치, 압력 설정값, 불량 발생 시 체크 포인트, 5년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한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한글 옆에 베트남어 번역이 달려 있었죠. 라인 3번, 온도가 210도를 넘으면 불량률 증가, 205도 유지, 습도는 45% 이하. 구체적이었습니다.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었죠.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5년 동안 적으신 거예요. 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기록하셨대요. 실수했던 것, 고친 방법, 다시는 안 틀리는 법.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불량품 사진이 붙어 있었죠. 옆에 빨간 펜으로 원인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압력 과다, 30초 단축 필요, 냉각 시간 부족, 10초 추가, 원자재 보관 온도 높음, 23도 이하 유지. 모든 실수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함께요. 린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한글과 베트남어로요. 실수는 괜찮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린이 울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떠나셨지만 이걸 남겨주셨어요. 저는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이건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남긴 유산이었죠. 린, 이걸 써봤습니까? 아직이요. 왜 안 썼습니까? 공장이 문 닫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써보십시오. 네. 이 노트대로 라인을 돌려보십시오. 린이 망설였습니다. 박사님, 전기도 끊겼어요. 제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겠습니다. 하루만 전기를 연결해달라고요. 하지만 린, 김 과장이 왜 이걸 남겼겠습니까? 린이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포기하라고 남긴 게 아닙니다. 일어서라고 남긴 겁니다. 3시간 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린이 노트를 펼쳤죠. 첫 페이지부터 따라했습니다. 라인 예열 30분. 온도 205도 설정. 습도 40% 확인. 압력 80 psi.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원자재를 투입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라인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첫 제품이 나왔습니다. 린이 검사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합격이에요. 두 번째 제품. 합격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합격이었습니다. 불량률 제로였죠. 린이 주저앉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살아있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남아있었죠. 저는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5년치 땀과 노력이 담긴 기록. 이건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었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남긴 게 아니라 방법을 남겼다는 걸. 기술을 준 게 아니라 일어서는 법을 가르쳤다는 걸. 이것이 강한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떠나면서도 희망을 남기는 것.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서게 하는 것. 김영수라는 이름. 그 이름이 한 나라의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베트남 산업부 조사팀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장관도 함께였죠.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멈췄던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린이 생산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불량률 1%입니다. 조사팀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부품 쓸 때 3%였죠. 어떻게 한 겁니까? 린이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남기고 가신 겁니다. 장관이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 현장 기록입니까? 5년치입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 박사,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떠났지만 그들의 방식은 남았습니다. 방식이요? 한국은 기계를 준 게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법을 가르쳤죠. 장관이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산업부 전 관료가 모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실업자 10만 명입니다. 폐쇄된 공장 53곳입니다. 수출 손실액 12억 달러입니다. 숫자를 읽을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관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린 스스로 서야 합니다. 한국에 다시 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관료가 동의했죠.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으로 공장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 박사,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한국 없이 가능합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 부품은 품질이 안 됩니다. 대만은 가격이 안 맞습니다. 일본은 납기가 안 맞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인정이요? 우리가 틀렸다는 인정. 한국이 필요하다는 인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죠. 그건 항복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복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정직하게요. 저는 사흘밤을 새웠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죠. 붕괴의 과정, 실패한 대안들, 유일한 해결책.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베트남 산업 복구 로드맵 마이너스 한국 협력 재개의 필요성.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잃었다. 그러나 복구의 길은 한국에게 있다.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해야 할 때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관이 읽었죠. 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역사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서한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귀중.
베트남은 지난 결정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협력 재개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 때입니다. 서한이 발송됐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내부는 폭발했습니다. 강경파가 반발했죠. 배신자에게 고개를 숙인다고요? 이건 굴욕입니다. 중도파가 반박했습니다. 배신은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실무진이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한국 없으면 공장은 다시 문 닫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의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죠. 한 나라가 자존심과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현실이 이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노이의 불빛이 여전히 어두웠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국가를 봤다. 무릎을 꿇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의 첫 단계였다. 국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하면 무너지죠. 베트남은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절박히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관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서한에 서명할 때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을, 감정이 아니라 생존을 선택한 순간이었죠. 이제 공은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답할지, 그것이 베트남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7장 2주일 후 한국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죠. 베트남 산업부 회의실, 전원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장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문서 제목이 보였죠. 기술 및 공급망 상호협력 체제 구축 협약안. 장관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1. 기술 강제 이전 금지. 2. 지적재산권 보호 공동위원회 설치. 3. 분쟁 시 제3자 중재 원칙. 4. 공급망 윤리 코드 준수.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사해야 하는 조건이라는 걸.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 박사,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수용해야 합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정한 조건입니다. 베트남은 전면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대표단이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공항에 나갔죠. 대표단장이 내렸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감정은 없었죠. 오직 원칙만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장관과 대표단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결정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엔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대표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저는 그 순간 끼어들었습니다. 배움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대표단장이 저를 바라봤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날부터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 삼성 협력사가 부품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하이산업단지 공장 5곳이 불을 켰죠. 둘째 주 LG 협력사가 합류했습니다. 공장 12곳이 추가로 가동됐습니다. 셋째 주 현대 협력사까지 복귀했습니다. 산업단지 전체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저는 매일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가동률 51%에서 78%로 2주 만에 85%까지 회복됐습니다. 한국이 방아쇠를 당기자 산업 전체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김 과장님이 오신대요. 저는 즉시 공장으로 갔습니다. 입구에서 린을 만났죠.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수 과장이 라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린이 달려가 인사했죠. 과장님.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린, 잘 지냈나? 과장님 노트 덕분에 살았어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린이 노트를 꺼내 돌려주려 했습니다. 김 과장이 손을 내저었죠. 아니다. 그 노트 주인은 이제 너다. 하지만 린, 이번엔 내가 이 공장의 표준을 세워라. 린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술 전수였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 스승이 제자를 믿고 맡기는 것이었죠. 한 달 후, 저는 산업단지를 다시 걸었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가득 찼습니다. 공장 불빛이 환했죠. 주변 식당들이 재오픈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호텔 로비도 활기찼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다시 문을 열었죠. 편의점 주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공장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매출이 회복됐습니다. 이건 공장만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저는 데이터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실업률 14%에서 8%로, 가동률 37%에서 85%로, 수출액 40% 증가. 베트남 언론이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한국 기업 복귀 후 베트남 산업 심장 재가동.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돈이 아니라 생태계를 되돌린 겁니다. 이것이 선진국이 가진 진짜 힘이었죠. 그날 저녁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콜 박사 감사합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아팠지만 필요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분은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그들은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영원히요. 하지만 돌아왔죠.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업단지의 불빛이 예전처럼 환했습니다. 아니, 더 밝았습니다. 위기를 겪은 후의 빛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베트남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그 기회를 잡았죠. 산업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한국 기술자의 한 걸음이 베트남 도시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나라였죠. 원칙으로 움직이지만 기회를 주는 나라. 이것이 진짜 강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베트남을 떠나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린의 공장을 방문했죠.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주차장이 가득 찼습니다. 공장 소음이 활기찼죠. 린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박사님, 수율 95% 돌파했어요. 불량률은요? 1.8%입니다. 김 과장님 기록도 깼어요. 저는 생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 순간 린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베트남도 배운 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율했습니다.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돌려주겠다는 것. 이것이 진짜 협력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는데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콜 박사님, 과장님, 린이 이제 제 스승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주고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떠난 겁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과테말라 산업단지 정식 오픈. 투자 규모 12억 달러 확정. 미주 공급망 재편 완성.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과테말라 산업단지 리본 커팅 사진이 보였죠. 한국 대표단이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경엔 거대한 공장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월마트, 타깃 직공급 계약 체결. 리드타임 3일,
미국 전역 배송 가능. 일자리 5만 개 창출 예상.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을 살리는 동시에 과테말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공장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공급망의 방향을 다시 설계한 겁니다. 다음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OECD, 한국형 기술협력 모델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 저는 전문을 읽었습니다. OECD 사무총장의 발언이 인용돼 있었죠. 한국의 협력 모델은 강제가 아니라 상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발협력의 미래입니다. UN 개발계획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공급망 윤리는 개발도상국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세계은행 총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투자 방식의 패러다임을 만든 국가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이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투자국이 아니라 협력기준국으로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프리카 8개국이 한국 모델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르완다, 가나,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나이지리아. 중남미도 움직였습니다. 칠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모두 한국식 협력을 원했죠. 저는 그 명단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우고 있다는 걸.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밤, 장관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콜 박사,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은 왜 돌아왔습니까?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한국은 복수보다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감정보다 시스템을 선택했죠. 그게 강한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혼자 빛나지 않습니다. 함께 빛을 만들죠.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노이가 지나갔습니다. 산업단지의 불빛이 환했죠.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더 밝았습니다. 위기를 이겨낸 빛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기 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죠.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국 모델의 세계적 증명 마이너스 베트남에서 과테말라까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다. 세계를 설계하는 나라다.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운다.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가르친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트남이 멀어졌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영향은 베트남에 남아있을 거라는 걸. 과테말라에서도 꽃 피울 거라는 걸. 아프리카와 중남미로도 퍼져나갈 거라는 걸.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성공하는 나라, 무너지는 나라, 다시 일어서는 나라. 하지만 한국만큼 함께 성장시키는 힘을 가진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떠나도 씨앗을 남깁니다. 무너뜨려도 다시 세웁니다. 원칙으로 움직이지만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의 기준이 된 이유였습니다. 2025년 가을 하노이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칙으로 움직이는 나라,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세계를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국의 방식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과테말라는 한국을 만나 성장의 불을 켰고 세계는 이제 한국의 협력 모델을 표준으로 삼으려 합니다. 저는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만큼 함께 성장시키는 힘을 가진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세계가 불황을 걱정할 때 한국은 해답을 설계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도시를 일으키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한국입니다. 세계를 밝히는 나라.